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나. 와. 네, 오늘도 취준진단 함께해 주실 임기만 대표님, 강민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려대 토론 동아리 고란노란 학생분들 자리했습니다. 꽃미남 토론어 최나건 학생과 네.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미 씨는 그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했나 좀 궁금합니다. 외모나 목소리, 뭐 발음 톤 다 중요한데 외모나 목소리, 발음 톤 다 좋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 근데 정말 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음성도 중요하지만 그쵸.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 이미지 그 메이킹 같은 수업도 하고요. 이미지 메이킹. 자신한테 맞는 컬러가 무엇인지 뭐 이런 아하. 수업이 실제로 컬러. 아나운서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커리큘럼만 뭐 배운다고 다 아나운서가 되는 거 아니지만 그걸 너무나 잘 소화했으니까 이렇게 아나운서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기가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재한 씨도 근데 재한 씨만의 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이 스타일을 더 고수하실 생각인가요? 근데 왜 기분 탓인가 좀 기분이 좀. 정말 기분 탓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궁금해서. 좀 더 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네네네. 얼마나 더 하실지만. 기분이 조금. 아, 네, 기분 알겠습니다. 탓입니다. 요즘 그 페이스팩이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페이스백? 페이스 플러스 팩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도 스펙이다. 아. 그렇죠, 나건 학생? 네, 네. 좀 씁쓸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군요. 이제 취준생들 사이에서 얼굴도 네. 스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원서에 서류에 올리는 네.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1회 때 주제였잖아요. 취업 성형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야, 포샵을 한 사진을 서류를 좀 올리면은 실제 나중에 이제 같이 봤을 때 또는 뭐 너무 다르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좀 생기는 건지 이런 상황이 연출되겠죠. 어떻게 어? 될까요? 누구세요? 그렇죠. 본인 맞으세요? 네, 본인이 물론 맞냐고.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과도한 사진 보정은 면접관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페이스팩이다 보니 실제 취준생들이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들으면서 외모부터 목소리, 뭐 태도까지 코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취준생에게 이미지 메이킹이란 무엇인지 네.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이미지 메이킹의 첫 번째 키워드. 과연 어이, 무슨 뜻이에요, 저게? 55, 38, 7? 55, 38, 뭐 이거 뭐 사이즈인가? 신체 사이즈처럼 돼 있는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50은 55면은 너무 그 최홍만 아저씨 아닌가? 너무 큰 건데? 역삼각인데 역삼각. 네. 나이 말하는 거 저, 아닙니까? 근데 허리가 7이라는 거는 그 사람입니까? 뭘까요? 그러게요.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나건 학생. 무슨 뜻이죠? 네, 이 숫자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메라비언의 그 대화에서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입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가 시각이 55%, 청각이 38%, 그리고 언어는 7%라는 법칙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엘버트 메라비언이 1970년 저서 사일런트 메시지스에서 발표한 것으로 짧은 시간에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하는 직종의 사원 교육으로 활용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취준생들도 참고할 만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각 이미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각 이미지에는 자세나 용모, 복장,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청각은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 그리고 언어는 말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 예. 내용에 대한 전달할 때 말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외적인 이미지에 더 좌지우지 된다는 말이죠. 첫인상이 딱 3초면 결정이 된다는데 네. 면접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첫인상 같은 경우 중요하고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해서 말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또 자기소개까지 하는지를 보통 저희가 첫인상 관점으로 보거든요. 네. 이 친구가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이 친구한테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관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뭐 대다수의 평가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한 이런 거 첫인상만 보면 한 80%는 이 친구가 최종 합격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바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그 확인 관련된 질문
질문들만 하면서 그 첫인상 좋은 친구들한테 좀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면접 대기 태도도 좀 중요하다고요? 아, 이런 거 어떻게 보나요, 진짜? 네네, 그 취업 포털 인크루트라는 네. 사이트에서 네네. 이제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면접장에서 제일 싫은 유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83.2%가 면접 대기 태도를 보고 점수를 깎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뭐 이게 취준생에겐 매 순간이 사실 면접인 상태군요. 그 네. 순간에 긴장끈을 놓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러니까 이미지 네. 메이킹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취준생과 이미지 메이킹 두 번째 키워드. 과연 뒤센 미소? 뒤센이 무슨 뜻이에요? 뒤센 미소? 네. 외국어니까요, 프랑스어. 그러게 약간 프랑스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네. 미소도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미소도 그럴 수도 영어인가 외국어인 거야. 뒤센 미소. 뒤센 미소. 네. 자, 그러면 두 자, 번째 누가- 키워드 준비한 네. 민지 학생. 뒤센 미소 뭔가요? 네, 사실 최나건 학생이 정확히 맞춘 것이 뒤쉐는 프랑스어입니다. 제가 불어를 못해서 발음을 제대로 못 해드리겠지만 네네네, 아무튼 아니요. 19세기 프랑스 신경학자 기욤 디셴이라는 사람이 기욤 발견한 디셴이에요? 미소입니다. 네. 이것은 귀엽네. 어떤 가식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 예. 얼굴 근육이 42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대엽골근이라는 근육과 눈 둘레 근육, 이 두 가지 근육만 사용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입니다. 흔히들 자연스럽지 않은 미소라고 하면 광대뼈 주변을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데 광대뼈 그렇지 않고 인위적인 요소가 없이 상대방에게 꾸밈 없는 복종과 이 뭐랄까요, 약간 친밀함의 요소를 전달함으로써 면접에서 매우 적합한 미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적합한지 두 학생이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하는데 혹시 자, 우리 먼저 민지 자, 민지 학생부터. 학생부터. 뒤센 미소. 광대를 안 움직이고 웃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그냥 한번 웃어볼래요? 광대를 안 해주고 웃는다. 웃어. 자, 이제 웃어주세요. 자, 웃어주세요. 자, 이제 웃어주세요. 이게 웃었네. 여기서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네요. 그러게요. 네. 진짜. 자, 우리 낙원 학생 피해갈 수 없습니다. 뒤센 미소 한번. 예. 방금 요 정도. 네. 정말 아닌가요? 이동관 씨 같아서. 이거 뒤센 미소. 진짜 미소. 네. 네. 평가해주세요. 나곤 학생 같은 네. 경우에는 뒤센 미소에 가깝다라고 봐요. 가까운 것 왜냐하면 같아요. 우리 네. 선천적으로 이 보조개가 있잖아요. 너무 이게 귀여워요. 장점이라고 봐요. 풍덩 맞아, 빠질 맞아. 것 같은 보조개. 진짜, 네. 사실은 또 우리 낙원 학생 같은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진짜 여성분 맞아요. 사이에서. 부드러운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네. 뒤센 미소라고 해서 무턱대고 웃으면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과 이미지 메이킹. 마지막 과연? 키워드. 태양의 후예. 네. 마지막 키워드 설명은 제가 하지 말입니다. 이게 좀 힌트인가요? 두 분 다 밥은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까? 정말 저어지 말입니다. 그만하지 네. 예. 이제 면접장에 가면 신입생들이 어떤 말투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아까 어체로 해야 될지 아니면 해요체로 해야 될지. 예. 자, 면접장에서 첫인사로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들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안녕하십니까가 더 대중적이죠. 네. 근데 일부 유학생들 중에 제가 최근에 가르쳤던 학생은 네. 안녕하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자, 사실 단아까를 만약에 제대로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한 그 면접장의 분위기에서 크게 어색하지 않다면 해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좀 더 공식적인 문화를 좋아하고 보수적이다면 단아까 어체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창의적이거나 보수적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라면 오히려 단아까 어체만을 사용한다면 지원자가 답답해 보이고 틀에 갇힌 것처럼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아까 어체를 사용하든 아니면 해요 어체를 사용하든 간에 면접관에게 어떻게 하면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핫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취준생의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대 받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렇군요. 먼저 일단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으니까 사연을 들어볼게요. 네. 자, 대학교 5학년 취준생입니다.
계속되는 탈락 속에 드디어 원하는 기업의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환아, 너 내일 면접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야, 야, 내일 같이 갈래? 미쳤어. 너 내일 머리 이렇게 하고 갈 거야? 야, 나만의 개성을 보여줄 거야. 왜? 개성 같은 소리 하네. 야, 뭐라고? 당장 미용실 가서 잘라. 야, 그리고 내일 가서 허리 숙이는 거 말고 딱 펴고, 그래. 어깨 펴고, 당당하게, 목소리도 크게 내고. 엄마야, 뭐야,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근데 너 이미지 컨설팅 받았던 곳 있는데 너도 거기 가서 좀 받아야겠다. 면접날 메이크업도 좀 하고 남자는 눈썹 정리를 잘해야 해.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면접은 100% 붙을 자신이 있어. 그리고 내가 머리 한 번만 쓱 넘기면 끝나. 재현아, 면접은 그렇게 녹록지 않단다. 네 말 듣기도 전에 면접관이 등을 돌릴 수도 있어. 아니야. 그리고 그 정리되지 않은 이 머리와 이 피부와 이 눈썹 그리고 이 의상 알았어? 비싼 돈 주면서 이미지 컨설팅비에 미용실까지 가서 머리 눈썹 정리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건 작가의 농락입니다. 이 정도는 네 저걸 저격한 겁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네, 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저 같은 헤어스타일은 이제 면접에 참여하면 좀 그럴까요? 제가 딱 왜요? 봤을 때 네. 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는 네. 뭔가 있어 보이는 핵심 인재 분명합니다. 아, 하지만 네. 일반 대기업이다. 생산관리, 영업관리. 네. 땡! 아니 미생 봐도 머리 긴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변요한 씨도 그때 머리 길지 않았습니까? 그건 드라마잖아요. 그렇네. 근데 사실 이 알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네. 범위가 참 넓은데요. 취준생의 이미지 메이킹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 외모적인 부분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상 이런 것에서부터 신뢰를 주는 목소리와 말투 그리고 자세, 태도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겉가속 할 거 없이 이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들도 이제 눈썹 관리를 정말 해야겠네요. 네, 남자들은 특히 뭐 색조 화장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네. 이제 눈썹을 조금 관리하게 되면 인상을 많이 좌우할 수 있으니까 눈썹 네네. 관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고나 학생 했습니까? 저는 오늘 네, 좀 약간 문신 같은 거.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과도 같은데 취준생들에게 이런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이 정말 필요한지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취준생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 받아야 한다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세 가지 직업군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삼성전자 마케터, 보그지 편집자, 그리고 넥슨 게임 개발자. 각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삼성은 그쵸. 굉장히 포멀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느낌이 떠오르게 되죠. 모두가 취준생이랑 똑같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이미지를 장착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미지 메이킹은 직무 적합성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프로세스, 그냥 이미지 컨설턴트에게 가서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그 아웃풋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풋과 아웃풋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몇 안 되는 취업 준비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면접까지 힘든 관문을 통과했을 때 이것조차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취준생의 이미지 메이킹 필요 없다 팀 1분 발언 해주시죠. 네,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외모보다는 실력이 돈을 주고 만들어내는 정형화된 이미지보다는 나의 개성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단정한 용모나 자신감 등은 혼자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무엇이 본인에게 필요한 핵심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무 역량을 확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부차적인 요소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사교육 시장까지 형성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취준생의 이미지 메이킹 받을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면접관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나로 만들어준다는 이미지 컨설팅.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토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지 학생부터 발표해 주시죠. 네. 업무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기업에서 업무 역량이 필요한 직원을 뽑는 건 당연한 이치죠. 하지만 요새 우리 취업 준비생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까요? 1차, 2차, 3차 수많은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사실 면접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소수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는 업무 역량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소수 중에서 업무 역량이 평가가 된 소수 중에서 튀어볼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받은 이미지 메이킹이 그 비용과 시간과 대비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만약에 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과연 뭐 나의 외모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게 사실 내가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말투나 풍겨져 나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은 과연 비용을 내서 배울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과연 그 비용이 제대로 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지금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외부 기관이라고 이제 한정하셨고, 그리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 낙원 학생이 이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미지를 점검하는 부분과 타인을 통해서 이미지를 점검하는 부분은 좀 다른 시각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해당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년간 그런 이미지 관리를 통한 어떤 누군가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일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 그 업이 성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런 투자 대비 효용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공부하고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사 담당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지 학생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회사마다 추구하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형화된 이미지죠. 그 이미지 안에 갇혀서 차라리 내가 약간 거짓된 이미지를 행사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면접의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원 학생은 평소에 굉장히 센스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굉장히 잘 알고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취준생이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모두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 아나운서님은 아시겠지만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조를 찾는 게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모두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리고 자기 직종에 어울리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미지 메이킹을 전혀 이렇게 받고 있지는 않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인사 담당자는 이미지 메이킹의 전문가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실제 면접 단계에서 이 친구의 이미지가 좋다 안 좋다를 평가 점수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첫인상의 효과라든지 기타 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과정 안에서 이 친구에게 좀 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면 좀 더 우호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건 사람 마음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좀 정형화된 게 문제가 좀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낯선 사람을 보고 호의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악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정형화했던 방법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너. 이 이미지 메이킹 안에는 그러한 태도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너무 뭐 인사하는 것도 정확하게 87.7도 뭐 이런 식으로 인사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보통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에티켓이라고 해서 이미지 메이킹 관련 강의에서 배웁니다. 악수하는 법, 인사하는 법. 예, 이런 부분들이 저도 취준생 입장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미지 메이킹을 얼마나 과도하게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미지 메이킹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민지 학생이 삼성전자의 마케터나 보그의 편집자, 그리고 넥슨의 개발자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각각의 직종에 맞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근데 이미 이 말씀해 주신, 언급해 주신 이러한 개발자들, 이러한 지원자들 중에서 과연 이미지가 가장 돋보여야 될 지원자는 어떤 지원자일까요? 예를 들면 보그의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떤 패셔너블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넥슨의 개발자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자 이미지는 뭡니까? 오로지 첫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직무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원에 대한 전문성이겠죠. 경험이라든지. 저희가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의 이 주장 자체가
직무 역량보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혹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이번 주제 자체가 뭐 직무 역량이 중요하냐, 이미지 메이킹이 더 중요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직무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더 효율적 관점에서 이미지 메이킹까지 받아야 되느냐, 혹은 이건 좀 불필요하다,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 메이킹 얘기를 좀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임 대표님께서는 이제 우리 신입사원이 되면은 이런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한 교육을 다 받거든요. 요즘에는 신입사원들이 너무 준비가 잘 돼가지고 미리 이런 것들을 선수학습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기업에서 분명 이게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익히고 좀 더 뭐 들어갈 때부터 좋은 인상을 준다면 주변 동료들도 그렇고 동기들한테도 더 좋은 인상을 주면서 좀 사회생활을 더 나이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이스하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지 편집장 같은 자리에 과연 어디서 만들어준 이미지를 가지고 면접에 합격을 했다면 그 미천은 금방 동락이 마련이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패션 센스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를 꾸밀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순간적인 누군가 해준 걸로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전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개인적으로 체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돈을 들여서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마저 자본주의 하에서 사교육 시장으로 형성이 돼버린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얼마나 더 심화될 것이고 취준생들이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압박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부분을 좀 들어보면 그 외모지상주의, 이미지 컨설팅, 동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외모를 우선시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미지 컨설팅을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보고 편집장 얘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아까 전문 용어로 이제 뽀록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뽀록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원자가 정말 정형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역량이 준비 안 됐다, 절대로 그 학생은 합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 그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절대 조건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셔야지 그것을 절대적인 요소로 바라보는 것은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곤 학생이 만약에 소개팅을 곧 나갈 예정이에요. 예정이다. 그리고 뭐 그냥 흘러가는 소개팅이 아니라 타겟 소개팅을 받는 거죠. 평상시에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던, 잘 알아봤는데 이 친구 내가 봤을 때 아주 나랑 잘 맞는다. 그래서 이 친구의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본인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주변 친구들한테 야, 내가 좀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스타일을 하면 좀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학생 친구들이기 때문에. 물론 돈을 주고 이렇게 컨설팅까지 받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자체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이미지를 점검받는다라는 것은 그 해답 자체가 플러스 1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을 지워버리면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가는 그 단계의 가치 자체가 저는 충분히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이너스 1을 지우는 과정은 굳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도 있고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교수님,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내 주변과 자신을 셀프 점검함으로써 충분히 갖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돈을 들여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제 이미지에 돈을 들여야 된다고 그럼 하면. 만약에 왁스를 사야 된다. 왁스를 그 정도는 사야 된다.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왜 괜찮습니까? 코치를 받아야 돈을 주고 코치를 코치까지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다. 이러면은 사실 약간 저를 속이고 기만해 가면서 만나는 느낌 아닙니까? 정말요? 그 정도까지인가요? 그래요. 조금 좋은 옷을 입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걸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다 제가 판단하에 제가 한 거니까. 그랬잖아요. 센스가 좋다니까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디 진실만을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민지 학생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대표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접 시에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알맞은 이미지를 가진 지원자에게 끌리는 것은 맞다. 그렇다. 그렇다. 좋다. 왜냐하면 자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보고요.
자, 기다렸을 때 이미 지금 심박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고 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면접 이미지 메이킹 여부를 떠나서 지원자로서 이왕이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준비하는 것들은 기본 예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나건 학생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도 스펙이 되어버린 현 상황 문제 없다? 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죠. 남에게 인정을 저- 해주셨는데요. 한번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일단은 문제를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정도 문제는 우리 구직자들이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이겨내는 것처럼. 이겨내는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자, 민지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와 전혀 맞지 않는 이미지의 지원자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느낌이 좋으실까요? 좋지 않을 겁니다.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겁니다. 않다. 일단 지원자의 첫 인상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게 면접 답변이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첫 인상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이 지원자가 제대로 답변하고 면접관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태도를 보여줬다면 면접은 긍정적으로 판결이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건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민지 학생처럼 고스펙에 말도 똑부러지게 하는 지원자가 스타일이 좀 별로라면 떨어뜨릴 것이다.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말을 똑부러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스타일이라는 건 얼마든지 이제 조언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말을 똑부러지게 한다는 건 굉장한 영향이거든요. 게다가 고스펙이다. 맞아요. 게다가 민지 학생이다. 그럼 당연히 바뀌는 거죠, 당연히. 사실 민지 학생이야말로 예쁘지. 민지 학생 1승. 네. 예쁘지. 의문의 1승. 똑똑하지, 진짜.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취업시장에서는 당연하게 너무 숨은 인재입니다. 숨지 않고 나와 있는 인재죠. 그렇죠. 나와 있는 인재네요. 제가 숨어 있는 인재네요. 그러면은 숨어 있습니다. 저는. 네.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스펙이 되는 이 시대에 이미지 메이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 학생부터 해주시죠.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컨설팅은 두 가지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일단 저의 전체적인 외모를 이 기업에 맞게 점검할 수 있고요. 또 태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한 가지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이미지 컨설팅을 받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나은가? 내가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의 손길을 타게 되면 내가 하는 것보다 낫게 됩니다. 취준생들은 면접까지 힘든 관문을 여러 개 통과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 아닐까요? 이미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합니다. 이상 최후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이 가지고 올 악순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면접 과정, 취업 과정에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한정된 시간과 비용을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중요한 나의 직무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와 취준생에게 이미지 컨설팅의 보편화가 주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선천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외모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은 사회에게도 그리고 우리 취준생에게도 악영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외모보다는 나의 진짜 실력이 그리고 정형화된 이미지보다는 나의 제대로 된 개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지성, 감성, 인성을 고루 갖춘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구축하면 좋을지 고민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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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문송합니다. 문과 어떤 취업난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때는 문과가 90%가 넘었잖아요. 엄청나게 밀려오니까 노동력 공급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수요는 없는 거야. 그죠. 이 괘씸한 이과생들이 이제 인공지능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문과생들 일자리 다 뺏어먹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쟁이야. 문과는 은행, 금융업 노려라. 은행 취업이 갑이다. 뭐 아무래도 금융권이 가장 큰 시장인 거는 그러니까 맞는 이거 말인 것 똑똑하네. 같아요.
내가 똑똑해. 문과생들은 일찌감치 공무원이나 전문직 준비하는 게 낫다. 아, 이거 진짜 똑똑하네.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는 문과가 갑이야. 왜냐면 이과는 기술고시 이런 거 진짜 몇 명 안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과생들이 지금 여기를 안 노리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 이과한테 잡아먹힐 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많이 지원하십시오. 막차. 그지.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전순의 취업학 교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 전업 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전순입니다. 자, 존슨 씨. 사람마다 다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취미일 수가 있는데 존슨 씨 취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뭐 늘 얘기했지만은 뭐 영화 보는 거, 독서. 보통 그런 걸 이제 그 이력서에 쓰시는 거고, 그렇죠? 아닙니다. 이력서는 전 다르겠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엔터 쪽 회사다. CJ ENM이다. 그러면 뭐 기타 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맞춤형으로. 취미가 기타 치는 거, 특기가 노래 부르는 거. 이러면은 노래 부르라고 시켜보거든요. 그럼 제가 노래를 빡 기가 막히게 부르면 그냥 이 친구 잘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 받고. 근데 이렇게 진짜 우리 자신의 어떤 취미마저도 어떤 기호에 맞춰야 되는 이런 사실 슬프긴 하네요. 우리 회장님들의 취미 활동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나 첫 번째는 누굽니까?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인데 이분은 취미가 독서 활동이십니다. 한 달에 20권이 넘는 책을 읽을 정도의 독서 광이라고 그러고 뭐 영어 애호가이기도 하다고 근데 그러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피곤해. 보통 피곤해.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지식에 사로잡혀서 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진짜 막 으스대는 그런 거 있지. 제가 그런 책을 안 봅니다. 그렇지. 저도 그래서 책을 안 보는데 책 보는 게 진짜 엄청 대단한 것 마냥 그냥 우리처럼 책을 써야지. 아이고 그냥 우리처럼 철수와 전순의 취업학개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쓴다. 알아야 될 게 책은 쓰라고 있는 거지 읽으라고 있는 게 그렇지. 아니야. 그리고 사실 이건희 회장은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독서 이거는 약간 이력서용 취미고 그래. 이건희 회장은 약간 취미가 그거죠. 스피드. 자, 두 번째. LG그룹 구본무 회장 이력서상의 취미가 뭔가요? 구본무 회장 같은 경우는 운동, 독서, 철새 구경. 무슨 윤무부 박사님이시죠? 밤섬에 날아드는 철새를 사무실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취미가 있다. 자, 세 번째로 SK 최태원 회장의 이력서상 취미 테니스 마니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있어. 이번 그 취미 그거잖아. 선물 옵션. 주갤러잖아, 주갤러. 그지. 무슨 테니스야. 그건 이거. 특기고 친구야. 특기도 그렇게 말아먹습니까? 뭐 그렇게 말아먹을 수 있는 것도 특기지. 자, 마지막으로 저 하나 김승현 회장. 복싱이죠. 그렇지, 복싱 복싱. 매니아시죠. 이분께서는 그래서 승마 복싱. 승마도 있고 저. 승마하면서 복싱 빡빡빡빡. 이렇게 회장님들께서도 다 이런 취미가 있고 그렇죠. 회장님들이 있는 취미 저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 독서 그리고 뭐 철새 구경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저희가 어쨌든 회장님들이 어떤 그 이력서상의 취미야 실제 취미를 밝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력서상의 취미는 취미를 남겨두고 진짜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짜 나만의 취미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취미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취미가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가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예쁜 여자 순위 매기기, 아름다운 여자 순위 매기기. 귀여운 여자 순위를 취업 인생을 순위로 정하는 시간 순정남. 저희의 이번 주제 처음 주제 뭡니까? 자, 지인들이 다니는 회사 중에 늘 부럽다고 생각하는 곳 탑 3. 자, 3위 먼저 말씀드리면 카카오. 왜냐면 제 그 절친 중에 하나인 종국이가 동생이 카카오 다니거든요. 원래 YG 다니다가 카카오로 옮겼는데 다음으로 옮겼죠. 다음 뉴스 어떤 그 쪽으로 갔다가 흡수합병되면서 카카오로 왔는데 여기서 하는 게 올라오는 이제 다음 뉴스 중에서 뭐를 메인에 올릴 것인가 계속 이렇게 클릭하면서 보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하는데 이게 그 교대 근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대 근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할 시간이 아닐 때는 이제 집에서 재택에서 이제 뭐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뭔가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이 입으로도 힘든 업무가 아니고 이게 대신 반복 중에 업무라서 힘들긴 한데 휴가 쓰는 것도 좀 자유롭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뉴스 수정 신청을 하려고 네이버에 이렇게 딱 네이버랑 다음에 둘 다 이렇게 딱 보냈거든요. 메일 딱 보냈어. 근데 네이버는 바로 빡 뜨는 거야. 바로 반영이 됐는데 다음은 한 하루가 지났는데 안 돼. 이거 보니까 야 좋은 회사구나. 그게 좋은 회사. 그래서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 어떤 CS에서 대응이 늦으면 이거 좋은 회사다. 그렇지 그렇지. 자, 2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그 제가 친한 지인이 다녔는데 그 이제 뭐 부서가 야근 일정 없더라고요. 야근이 없고 그리고 졸리면 잘 수 있고 점심 때 술도 마실 수 있고 팀 바이 팀 부바이 부 그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그런 부서를 봤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저렇게까지 직원들의 어떤 저녁 있는 사람을 보장해 악을 쓰고 보장해주는 회사라면 정말 가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게다가, 이게 그 꿀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언론사 있잖아요. 언론사의 핵심은 기자나 PD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난 경영직들 이런 게 진짜 꿀보직입니다. 조금 그 벗어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되게 무슨 뭐 실적 압박 같은 것도 없고. 존슨 씨가 좋은 말 했던 게 어쨌든 이 스텝 부서가 그러니까 일선에서 일하는 영업이나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서보다 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 대학교의 교직원도 그런 개념입니다. 맞아. 그 일선에서 좀 벗어난 데 있잖아. 그리고 그 병원의 행정직이라던가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제 친구도 그 조선일보 그 디지털 뉴스본부 들어가서 아주 그냥 꿀 빨고 있어. 꿀내가 여기까지 나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대망 1위입니다. 1위 바로 신한은행 빠밤. 너무 뻔해. 아이고 뻔해요? 그냥. 아니 원래 저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넣은 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퇴사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퇴사 전 회사라는 건 약간 첫사랑 같은 존재 같아요. 애증의 관계인 거지. 물론 그때는 정말 지모쏠에서 나왔는데 나오고 보면은 어떤 그 좋은 기억들이 또 살아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뭐 늘 부럽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 부러운 감정이 다른 거보다는 좀 더 세더라고. 다른 건 내가 다녀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그렇게 체력도 좋아지고 맨날 무릎 꿇고 다녀가지고 관절도 좋아지고.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또 내가 그만두니까 야근이 없어지고 어떤 이런 소소한 뭐 좋은 일거리들이 생기니까 그렇지. 뭐 지금 생각했을 때 뭐 다니고 싶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을 하는 저한테는 잔상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래, 부럽다. 퇴사한 회사가 잘 되면은 그것만큼 화나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안 그렇습니까? 저도 잘 되고 그 친구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잘 안 되기 그 때문에 친구만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군필자를 기준으로 대졸 초임 세전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작년 기준 5,5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가는 저희처럼 취업을 해서 이런 말을 하려고 오니까 지금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재밌는 도전들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뭐 대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된다 그러면은 진짜 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게 뭐에 도전하는 게 여러분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뭐가 도움이 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잠깐만. 저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널것 그대로 탈탈탈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제가 원래 돈 안 받고 노래 안 부르는데 앨범 나왔잖아요. 진짜 저희 BGM 이제 많이 쓰이고 있겠네요. 그러게요. 만약에 안 쓰고 있다면 이 부분은 잘리겠죠. 오는 자정 남은 시간 딱 30분. 자, 아무튼 뭐 취업의 생기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주제가 뭐죠? 저희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문송합니다. 이제 문송합니다는 진짜 무슨 거의 대통령도 쓰시고 이게 거의 일반 단어처럼 됐는데 이게 얼마 전에 골든벨에서도 그거 보셨습니까? 그 한 47번인가 거기까지 올라간 학생이 그 답을 모르겠는 거야. 그거를 거기다가 그 보드판에다가 문송합니다. 관련된 질문이 약간 이공계 쪽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많은 문과생들이 눈물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고등학교 때까지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퍼져나가네요. 고등학생들이 야, 참.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문과 어떤 취업난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게 수요 공급에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일자리라는 그 노동 공급이 이미 줄어들고 있어. 줄어드는 상태에서 우리 때는 문과가 90%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밀려올리니까 노동력 공급이 늘어나는데 일자리 수요는 없는 거야. 줄어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괘씸한 이과생들이 이제 인공지능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문과생들 일자리 다 뺏어 먹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건 전쟁이야. 그래서 로봇 만들면은 그 이익이 어디로 가? 이과생들한테 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 그런 거였어. 아무튼 이 정도로 문과생들이 이과생들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박탈감과 열등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저희 대표적인 문과 성공적인 취업생으로서 이제 이 문송한 취준생들을 구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전략을 짜왔는데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전략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문과라면은 이게 전략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모든 부서를 다 준비하다가 영어만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과생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뭐 행정학과를 나오건 행정학에서 무슨 인사 쪽을 했건 경영학 쪽에서 인사 쪽을 했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인사팀에 누가 들어가도 이과생이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업무고 예체능이 나온 사람도 할 수 있는 업무고 그렇죠. 무슨 진짜 뭐가 의대생이 와도 할 수 있는 업무가 바로 문과생들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진짜 문과에서 전문성을 띌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냥 뭐 회계 이쪽밖에 그렇죠. 없지 않나 회계 싶어요. 정도밖에 없는데 어. 진짜 그런 걸 보면서 문과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뭔가 올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 막막하고 그렇게 보면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문과일 때 취업 준비한 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기똥찬 전략을 제시해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문과생들이라면 이런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코딩 배우는 거. 그 코딩이 이게 문과로서 배울 수 있는 그 이과 계열 전공 지식 중에서는 그나마 배울 만하고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그리고 또 굉장히 쓰일 때가 많은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코딩 배운 문과생, 코딩할 줄 아는 문과생 그러면은 꽤나 티오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저희 이렇게 인터넷 운영하고 그런 회사 같은 데만 봐도 이렇게 코딩할 줄 아는 문과생이라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쳐주더라고요. 어쨌든 그 업무를 코딩 업무를 하지는 않더라도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 정도만 해도 이게 굉장한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진짜 IT 계열이랑 막 이렇게 막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기술을 그냥 자기가 구현을 못 하더라도 그걸 알고 있느냐 마느냐만 해도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 이게 진짜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인문계다 보니까 조금 갖춰야 할 스펙이 당연히 이공계랑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다 문과생들이 매달리고 그럴 거야. 이공계들은 대외 활동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뭐 외국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말하는 취준생들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스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다가 문과생들이 갖춰야 될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다 갖춰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될 게 아닌 게 여러분들 그 1, 2학년 때 진짜 퍼지게 놀 동안 그 이공계생들은 맞아. 진짜 얼마나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전에 고생했으면 우리는 지금 고생해야 되는 거고 진짜 여러분들 지금 고생 안 하면 저처럼 됩니다. 아니 어제도 퇴근하고 저 자소서 썼어요. 남들 다 잘 때.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뭐 저는 뭐 여러분들 위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왜 대기업은 이렇게까지 인문계를 기피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대학가에서는 뭐 이미 우리도 아는 인구론이라는 말이 신조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인문계 졸업 중에 90%가 논다 이런 걸 빗댄 말이고 기업들은 인문계 출신 채용 기피의 원인을 대학 교육으로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의 현장과 너무 괴리돼 있다. 실제 직무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인문계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뭐 대학교에서 문과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막 진짜 교양 같은 거 배우면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 영화 철학의 이해 뭐 이런 거. 성철학 그런 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가정 생활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뭐 회사 생활에 뭐 이런 거 뭐가 도움이 되겠어? 아니 근데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회사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런 말 들었거든요. 뭐 PPT나 예를 들어 뭐 하는데 못 하잖아? 그럼 약간 차장이나 야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어 이러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배우나?
그 내가 50만 원 아니 지들은 그래, 배웠어. 아이, 진짜 차라리 학교에서 그런 거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학교에서 이제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학문. 말했듯이 그런 거 어떤 컴퓨터 관련된 거, PPT나 엑셀. 난 또 한 가지 들고 싶은 게 약간 그 발표 수업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회사 가서 면접 볼 때도 PT 면접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약간 울렁증이 있었는데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발표를 안 해봤어요. 과 특성 자체 그런 게 없어. 근데 경영학과 학생들이 약간 그런 발표 수업이 많다 보니까 뭔가 PT 면접이나 어떤 그런 면접 볼 때 잘하더라고.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딜 가든 그 발표 수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게 취업 관련해서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그 여기서 또 진짜 여러분 웬만하면 발표할 기회 있으면은 진짜 발표 많이 하십시오. 그게 진짜 제일 도움 됩니다. 여러분 뭐 자료 찾고 그러는 거야 그냥 다 그냥 네이버 구글에서 알죠. 네이버지 구글에서만 해도 뭐라고 안 해.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냥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얻을 수 있는 거는 발표할 때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발표를 여러 번 해야지 그런 무슨 그 자신감 있는 태도라던가 그런 게 이렇게 면접에까지 이어지는 자료 거예요. 정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자료 정리 스킬. 자기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자료 찾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귀찮았거든. PPT 만들고. 그래서 귀찮지. 저는 무조건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애들이 막 쑥스러워하는 그런 모질한 녀석들이 그냥 발표한다고 그러면 그래 주시겠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냥 발표만 하고 발표만 하면은 점수 받기도 좋잖아. 이거 진짜 일석이조랍니다. 여러분 발표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이 해야 돼. 진짜 나는 학교 다닐 때 진짜 자료 조사밖에 안 했어요. PPT도 안 만들고 발표도 안 하고 자료 조사만 한 거야. 그러니까 제일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의 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진짜 도움이 되는 걸 대학교 학문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진짜 문과생들이 이과생들이랑 비교해가지고 장점, 강점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점, 강점?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시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예를 들어 그렇지. 해외 경험이나 진짜 봉사활동이나 뭐 그런 거. 이런 게 진짜 유일한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치. 진짜 이과생들이랑 그런 거 비교했을 때도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진짜 특이한 거, 진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때 어떤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거 이과에 비해서 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말고. 이게 뭐 편견일 수도 있는데 글쓰기 능력 같은 게 아.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다가 뭐 알바생들이라든가 뭐 그런 거 뽑을 때도 이렇게 지원하는 애들 있거든. 근데 진짜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니까 뭐 글쓰기 같은 거 많이 하거든. 근데 글쓰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회사 생활할 때. 이게 매일 쓸 어떻게 때 또.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 글쓰기 능력을 어떻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그게 있으면은 이게 진짜 뭔가 되게 문과생 그걸 딱 뚫어줄 수 있는 그게 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글쓰기라는 게 진짜 회사 생활하다 보면 되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막 측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채용 과정에서는 이게 좀 안타깝죠. 자, 그럼 문과생들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까? 이른바 이러쿵 저러쿵.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과는 은행 금융업 노려라. 은행 취업이 갑이다. 뭐 이런 말이 있네요. 뭐 아무래도 금융권이 가장 큰 시장인 거는 그러니까 맞는 이거 말인 것 똑똑하네. 같아요. 이거 똑똑해. 그래, 이게밖에 없어. 사실은 어떤 그 인문계를 채용하는 파일을 봤을 때도 물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물론 그 금융 쪽도 있지. 어쨌든 삼성전자만 봤을 때도 엄청나게 채용을 하는데 그 외의 기업에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채용을 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과생들이 지금 여기를 안 노리고 있어서 그렇지 이과생들이 여기 들어오겠다 싶으면 그냥 여기 박살 날 거야. 요즘에 또 무슨 스마트 뱅킹이다 뭐 그래. 어떤 그리고 스마트 무슨 은행이다. 요새 주식 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수익 내고 그런 사람들도 막 이공계 출신 엄청 많잖아요. 카이스트 교수가 막 이렇게 막 되게 그런 거 내고 이렇게 막 그 인공지능 이것도 인공지능이야.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주식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막 수익 엄청 내고 그런 거. 그러니까 요즘에 그걸 분석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쌓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이과한테 잡아먹힐 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많이 지원하십시오. 막차. 그지. 자, 두 번째. 문과생들은 일찌감치 공무원이나 전무직 준비하는 게 낫다. 이거 진짜 똑똑하네.
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고 꿈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그렇지. 이런 거 준비하는 게 나아. 그냥 뭐 이런 게 문과생들이 시험 봐서 딱 붙을 수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 이런 시험에서는 문과가 갑이야. 왜냐면 음. 이과는 기술고시 이런 거 진짜 몇 명 안 뽑잖아요. 그렇죠. 이 문과는 거기에 비하면 거의 널널한 거야.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공무원이 있었네. 그러게. 아 이래서 문과생들이 다 공무원에 아니, 매달리는구나. 내년에 이제 그 공무원이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엄청 많이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한 2만 명 이상 뽑는다 그러는데 한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그거 막차 타야 됩니다, 여러분. 취업하지 말고 공시 준비하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 방송 볼 필요 없어. 아니야 방송 봐야 돼. 에듀윌 등록하십시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자, 세 번째는 애매한 문과생이라면 무조건 외국어 공부 혹은 자격증 취득에 매진해야 된다. 이거는 뭐 자격증 취득은 모르겠는데 외국어는 뭐 당연히 해야 되죠. 저희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과생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스펙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 네 번째는 문과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직무, 부서는 어떤 게 있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나 재무 뭐 그런 쪽으로. 그렇지. 뭐 이런 건 뭐 뻔한 거고. 자,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직무가 아니더라도 일단 어디든 붙고 나서 이직하는 것이 좋냐? 맞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안 들어가면 이직할 기회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 이직도 생각해야 하는 거지. 아무튼 취업하실 때 그래서 문과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직무가 영업이잖아요. 왜냐면 그 이제 제일 어떤 티오가 많고 들어가기가 그나마 다른 데보다 쉽기 때문에 쓰는 부서인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들어가서는 다른 부서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중요한 그리고 건 입사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문과 쪽에서 가고 싶은 직무라면은 진짜 들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엔터 쪽이라든지 문화 쪽이라든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 안 돼.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느니 어디라도 들어가서 뭐 그 이유를 노려보는 게 낫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중에서 혹시 주변에 문과 중에서 취직이 됐는데 이 사람 제일 잘 됐다 뭐 이런 친구들은 뭐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저? 디지털 뉴스본부? 저희가 거의 문과 끝판왕 아닙니까? 문과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끝판왕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 우리가 그 저작권자잖아. 그렇지. 분기별로 맨날 그렇죠. 결국엔 나가서 할 수 있는 일.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한 게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증권사 외환 영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외환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시험도 계속 따고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 이제 풀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전 갑자기 괜찮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진욱이 있잖아. 진욱이 그 친구가 진짜 거의 문과 출신으로 뭐 교수 정도가 아닌가? 교수. 하긴 뭐 그 친구가 지금 뭐 그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 예일대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이랑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가? 그래서 박사학위 하면서 이게 그 SK 같은 데서 이렇게 지원금도 받고 그리고 막 공부하면서 기업에서 계속 돈을 받는 거야. 그냥 공부하면서 돈 벌고 이게 진짜 좋은 직업. 아니 그런 얘기는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급의 먼 얘기야. 그렇죠. 여러분이 반기문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예일대생을 만나 보겠어 죽을 때까지? 예일대생 그 뭐야 맨투맨티나 있겠지? 자, 그럼 뭐 한 가지 더 질문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문과생으로서 가장 서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나? 뭐 이런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글쎄, 저는 뭐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없을까. 이 기업에서 문과생은 안 받는다 뭐 이렇게 써놓을 때. 뭐 그 정도지 뭐. 나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렇지. 내가 지금 회사를 들어갔는데 나는 이 일로 들어간 게 아닌데 갑자기 일이 비니까 너 여기서 이거 해. 이거 시키는 거야. 맞아. 그런 거 있어. 나 이 일이 진짜 하기 싫었거든. 근데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왜냐면은 그건 내가 할 수 있고 이 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 일 하다가 계속 옮겨 다니는 거야. 내가 든 생각에 내가 진짜 디자인이나 어떤 그래. 이 친구 말 잘했네. 컴퓨터 할 줄 알았으면 그거 했을 텐데 기획했으면. 저 같은 경우도 그 건설사 예전에 건설사 있었고 그리고 화학회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다 그 메인은 이과생들이 이공계생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아무거나 시키는 거야. 너 뭐 이거 하고 그리고 진짜 막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거 막 이렇게 회식 같은 데 가도 막 이렇게 서로 막 얘들 막 이런 얘기하면 끼지를 못하고 막 되게 그런 게 있었죠. 그때 지금 화학회사 들어갈 때는 진짜 동기 중에 저 혼자만 문과생이었거든요. 막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연수 받을 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는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넌 못 알아도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되게 그 걔들이 막 모르는 막 영어 막 섞어서 그지. 그거 다 그 야동 풍번이야. 그냥 너한테 장벽 쌓으려고 약간 좀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번에 EDD 20이 발견됐잖아.
예를 들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질문은 이거 어때요? 문과생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을까요? 우리가 뭘 했냐고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을까요? 우리는 뭐 책 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저는 솔직히 뭐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고 처음 취업 준비할 때는 사실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뭐라도 해야 돼. 뭘 해야 돼? 뭐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 거예요. 문과생들도 할 수 있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공대생들은 감히 꿈도 못 꿀. 그러니까 그 시간 없는 이공대생들은 꿈도 못 꾸고 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문과생들은 그런 거야. 막 실학 열풍 막 불 때 예전에 조선 말기 때 막 뒷짐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는 양반들 있지. 안동김 씨.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처지니까 지금 뭐라고 하려고 그렇게 뒷짐지고 걸어다니지만 말고 이렇게 막 뛰어다녀가지고 막 뭘 하려고 찾아야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뜰 때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돼. 언젠가 내려왔을 때 투자를 해야지. 그럼 부동산이 뜨면은 뭔가 내려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 내려가는 그렇지.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인생이나 취업도 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하는 걸 하면 안 돼. 그래 지금 막 또 괜히 이과 막 이렇게 막 뜬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 지금 따라잡지도 못할 거 막 그냥 뭐 이과 막 이런 거 뭐 배워야지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미 늦은 거야. 자, 아무튼 뭐 저희가 문과생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짜 저희가 문과생 대부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문과생 대부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서 많은 꿀팁들을 드렸는데 이거 저장해놓고 이렇게 계속 보십시오. 아무튼 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정진해서 나가다 보면 뭔가 또 재밌는 일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더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공무원 시험에 대한 모든 것. 야, 이거 야, 완전 뭐야? 문과생 특집이네. 공시야.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자, 우리 코너의 든든한 멘토님, 정신적 지주님, 네, 조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민혁입니다. 자, 오늘도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항목 알아볼 차례인가요? 어떻게 궁금합니다.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방송보다 네. 구직자분들이 가장 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오늘 자소서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 많은 경험에 대해서 경험 분야. 그 경험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채용팀에서 좀 얄미워요. 그렇죠. 근데 네. 대학생들이 이게 사실 경험이 있을 만한 게 많이 사실 없지 많지가 않습니까? 않은데 네, 그렇죠. 너무 많은 경험들을 지금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죠. 일선에서 이렇게 학생들 많이 만나보면 네. 저도 약간 울컥할 때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뭐 학자금 대출 이렇게 갚느라고 학생들이 또 오전에는 또 아르바이트 하고 잠깐 또 학교 가서 도서관에 또 공부하고. 있다가 또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험을 해야 될까 또 고민하다가 또 잠깐씩 또 아르바이트 하고 또 자소서 쓰고 이러느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취업이 안 되니까 어떤 경험을 또 추가적으로 쌓아야 될까 또 고민을 하는데 또 네. 채용 설명회 같은 데서 가면은 인사 담당자들은 직무와 관련된 그 어떤 경험도 상관이 없다는데 아하. 이게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네.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오늘 어깨가 좀 무거워요. 제가.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경험을 갖다가 특별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 따라가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공계 분들은. 그래서 네. 기대하지도 않고요. 인사팀에서 뭐 엔지니어 분들, 뭐 기계공학과라든지 전자과,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분들은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우리 인문계 분들은 네. 사실상 전공에 대한 기대를 지금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얼마나 밀도 있게 방학이라든지 또는 뭐 휴학 기간에 활동을 했는지 이거를 갖다 유심히 봐요.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조언들을 좀 많이 해드릴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사실상 그 취업
하려는 그 우리 취업자들이 성공한 경험이란 게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이거 하다 많이 돌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또 실패한 경험을 겪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적으라고 하면은 이제 좀 막막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내는 것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실패한 경험을 써라.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쵸. 인생 네. 이런 단어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너의 삶, 네. 인생에서 네. 뭐 의미 있는 것 써라, 네, 네, 뭐 네. 성공한 것 써라, 실패한 것 써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나는 뭐 학교 다니면서 진짜 이런 활동 딱히 한 게 없는데 또 이러면서 굉장히 맞아요.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잠깐은 인사팀 마음을 저도 사실 인사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네네. 한 번쯤은 좀 이해를 해줍시다. 네네. 잠깐은. 이게 왜 그러냐면 채용 담당자 용어로 따지면 그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은 학교 다니면서 소위 스펙 쌓는 게 많이 활발하지가 않을 때는 네. 전공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 지원자가 이 정도 학점에 이 정도 뭐 전공 관련돼서 한 80학점 이수했다 또는 네. 100학점 이수했다 그럼 요 정도 직무 역량이 되겠구나라는 이제 신뢰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영문과를 졸업했다. 네. 그러면 이 지원자는 적어도 뭐 통역하는데 문제 없겠다. 또는 뭐 문제가 없겠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뭐 해외 영업이나 이제 이런 직무에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보미 씨 이런 거? 아하. 또 영문과 나왔다고 영문과 모두가 영어를 나왔네. 잘한다는 편견을 그렇죠. 확실히 맞아요. 버려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버렸죠. 채용팀에서 그렇죠. 그래서 역량은 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네. 역량을 아하.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공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인문계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경험.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 네. 과연 인사팀인 우리가 지원자 너희들을 이제 식구로 받을 건데 같이 일하게 될 어떤 신입사원 같은 식구로 받을 건데 도대체 뭐를 믿어야 되니?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험이겠구나. 그래서 네. 경험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단 일주일을 전 하더라도 네. 본인이 뭔가 정말 하고자 하는 명확한 그 신념이나 소신이 있어서 시작을 네. 했다면 훨씬 풍부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확고한 소신이 있다. 영화관 근무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이제 미소직이라든지 미소직. CJ의 뭐 롯데 시네마 같은 경우에 뭐 드림이 뭐 이런 직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 일주일은 너무 짧겠지만 뭐 한 달 정도 했다면 얼마든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외로 나가고 이런 거보다 훨씬 값진 경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인 게 절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준비생들이 그 경험에 대한 그 내용을 적을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있죠. 그래서 앞서 네. 말씀드린 그런 경험의 어떤 양적인 횟수 이런 네. 거를 따지는 부분들도 물론 많이 실수를 하는데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사팀에서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다. 왜냐? 요새 지원자들이 경험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어디 홈쇼핑 업계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잠깐 짧게라도 홈쇼핑 필요받고. 업계에서 뭐 잠깐이라도 근무를 해보고 그래서 큰 차별성이 없으니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느꼈는지 네. 깨달았는지 배웠는지 그래서 그 배움을 가지고 지원한 직무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현재라든지 미래에 대한 얘기로 좀 연결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땐 반드시 과거에만 귀속되지 마시고 현재와 미래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 글을 풍부하게 만드시기를 당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 경험을 묻는 항목에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부터 굉장히 질문이 예리합니다. 조민 씨가 굉장히 칼날이요? 예리한데요. 네. 칼날.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다 한 2시간 할 수 있어요. 오. 너무 이거 좀 쓰지 말아야 될 게 쓰지 많아요.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거 네.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것만은 쓰지 말라. 네. 군대 경험입니다. 일단 여성분들은 괜찮네요. 네, 군대 경험을 제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네네. 군대는 이제 국방의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남성분들이 다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어거지로 그래도 나는 자동차와 관련된 뭐 정비 업무를 했다. 또는 내가 전공이 뭐 전작과이기 때문에 네. 통신으로 보직을 받았다. 이거는 본인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고요. 예, 그 뭡니까 군 부대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직무는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라는 단어만 나와도 네.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필터링을 시켜요.
자소서를 만약에- 보고서 예.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딱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입사 지원서를 쫙 받아서 네. 뭐 어학 점수라든지 기본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네. 자소서를 모니터에서 읽다가 네. 군대 이게 나왔어요. 예, 이렇게 검색을 하죠. 그럼 네. 이제 군대라는 단어가 뭐 유재환 자소서 지원자의 자소서 군대 네. 나왔다. 군대. 그럼 네. 끝. 끝. 근데 그걸로. 군대를 소재로 했는데 정말 참신하고 정말 맞아요.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네, 많은 여군이면 네. 여군이면 굉장한 장점 아닙니까? 만약에 여자가 여군이요? 네, 여자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죠? 그렇죠. 여군 같은 경우는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똑같은 선행이 되는 거 들렸습니다. 아닌가요? 안 되죠. 어. 네. 왜냐면은 여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군은 여자. 일반직으로 가질 못해요. 그렇죠. 장교 전형이에요. 어. 장교나 또는 부하산 이런 그 숙명여대인가요? 네. 뭐 어느 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학군단 일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원에서 가는 거는 쓰셔도 돼요. 그쵸. 장교 분들은 쓰셔도 되고요. 아하. 두 번째 해병대도 돼요. 해병대도 네, 해병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우리가 편하려고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내가 어려움을 감수해서 지원하는 거라 이런 두 가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예외.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네. 군대 경험은 우리 남성 지원자분들 제발 네. 쓰지 네. 않기로 우리가 약속합시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에서 물어보는 그 사전적 정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떤 거죠?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SK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을 쓰되 그 당시에 한계가 무엇이었고 누구랑 일했으며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냐 이렇게 열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네. 보통 열정 그러면 패션을 떠올리죠. 그렇죠. 영어로 따지면 그러니까 막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그럴 것 막 같아요. 이렇게 정열적이고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엄청난 경험이 없으면 내가 못 쓸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 열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이런 경험을 물어보는 항목은 그 사전적인 단어 말고요. 네. 굉장히 친절하게도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열정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습니다. 열정이란 이러한 거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전적 정의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험을 물어보는 항목은 그 회사의 인재상을 참고를 해야 된다. 단순히 단어에서 느끼는 느낌으로 쓰면 안 된다. 네, 그 점을 좀 착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네.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글로벌 역량, 글로벌 경험을 물어볼 때 무조건 해외 연수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공식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역량을 물어보는 이유는 결국에 이 지원자가 한국인 또는 외국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나랑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아. 같은 팀 프로젝트를 했을 당시에 네. 전공이 좀 달랐다.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철학과였는데 뭐 경영학과 친구들하고 내가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더라. 네. 그 친구들은 좀 실용적으로 결론 위주의 어떤 그 구상을 하는 반면에 나는 본질적인 뭐 왜에 대해서 뭐 물음을 네. 하고 그래서 결국에 프로젝트를 망쳤다. 아하. 거기서 깨닫게 된 게 뭐 네. 이런 거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글로벌 경험으로서 적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이건 굉장히 참신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글로벌이란 단어로 접근하면 뭔가 언어에만 집착할 그죠. 것 같은 피부색이 다른 네.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벌 경험을 쌓으려고 또 해외로 나가시고 파견을 가실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경험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뭔가 신념이 달랐던 그런 네. 상황, 사람들과 같이 했던 경험을 쓰시면 훨씬 글이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 염두에 두시고 다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배워볼까요?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LG 생활건강 세일즈 아카데미에 지원해서 합격한 분의 자기소개서인데요.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 나와 있네요. 본인이 살면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험은 무엇이며 그 경험을 통하여 배운 점과 이후의 삶에 영향을 끼친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1000마이트 이내로요. 그렇죠. 예. 네, 어렵죠. 이게 사실은 LG 생활건강 그 화장품 그 회사인데요.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네. 이 세일즈 아카데미라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직무예요. 먼저 그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 직무로 이제 입사를 하면은 영업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주고 예. 현장에 가서 네. 실제로 제품도 판매해보고 네. 점주들 관리도 해보고 네. 이런 소위 영업 직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아모레퍼시픽 이제 채널 부스터랑 같은 직무라고 이제 채널 보시면 부스터 같은 되고 거. 그래서 직무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된다는 건 이제 영상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눈치로. 아시겠죠. 네. 우리가 앞서 방송에서 좀 많이 강조를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원자는 어떤 관점에서 작성을 했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좀 보시면 원칙과 고객 불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딱 정말 심플하네요. 네, 키워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원칙이란 단어는 네. 직장인들이 매일매일 듣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원칙대로 네. 해야 되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써서 네. 가져가다 드리면 네. 뭐 네가 보고서 작성할 때 너만의 원칙은 뭐냐? 어떤 기준을 수립했냐?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칙이라는 단어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네네. 고객 불만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네. 뭔가 이 지원자가 불만을 어떻게 해결했나 네. 또는 해결을 했나 못했나 이렇게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 예. 굉장히 좋은 키워드고 네. 조금 그래도 좀 보완을 한다면 사실 불만이라는 이런 구어체 단어보다도 네. VOC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OC. 네,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냥 되게 평소 이렇게 일상생활로 쓰는 단어예요. 영업 측면에서 그냥 야, 그 고객이 불만이 뭐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네. 야, 그 지역, 그 상권의 VOC가 주로 뭐가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과 고객의 VOC 이렇게 했다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볼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패밀리 레스토랑 서빙을 시작했다. 네.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칭찬할 만한 점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목적이 있어요. 무분별한 스펙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죠? 직무 관련, 그러니까 영업 직무라는 게 내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지를 갖다가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예. 칭찬할 만한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4년간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굉장히 꾸준히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4년을 쓰면은 예. 이게 진짜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면접 때 한번 불러보고 싶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뭐 거짓이라고 들통이 나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아마 대학생을 내내 했던 것 같고요. 4년.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게 하는 영업이 네.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 두갈식으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나는 오히려 영업의 본질이다라고. 그러니까 매출을 높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을 응대하는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직무에 대한 관심을 잘 드러냈어요. 네. 그래서 칭찬할 만하다. 네. 불만을 처리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던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된다. 착하네. 네. 이를 통해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원칙을 지키느라고 이를 통해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이분이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게요. 보통 이렇게 직무 관련된 경험을 쓰라 그러면 다 성공한 거 씁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전부 결국엔 기승전 자기 자랑. 자기 자랑.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분은 오히려 네. 자기가 좀 판단을 잘못해서 네. 실패했던 사례를 썼지만 그걸 통해 내가 깨달았던 거를 이 이후에 네. 문장하고 유기적으로 잘 이끌어냈어요. 오호. 그래서 요런 점에 있어서 특별하네요. 저는 요거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네, 좀 팁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소위 가치관이라든지 네. 어떤 태도를 쓰는 항목은 그렇죠, 그렇죠. 실패했던 거를 좀 쓰시는 게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네네네. 일선에서 자소서를 보는 인사팀 입장에서는 네네네. 야, 이 지원자는 어떤 자신감이 있길래 이렇게 본인이 실패했지만 깨달은 걸 썼을까라는 소위 그렇죠. 네, 집중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이 네. 네 번째만은 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실패 사례를 통해 그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좋은 선택을 하려면은 나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아, 좋은 기고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쁜 경험 속에서 꼭 좋은 생각을 알 수 있으니까 꼭 이런 것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모비스 연구개발의 직무에 지원을 했네요. 질문, 지원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전적으로 임하는 사람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실 현대모비스가요. 네. 또 우리가 예전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그렇죠.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랑 그 자동차 안에 실내 전장이라고 하죠. 네. 그
뭡니까 그 저기 시스템적인 거, 네. 우리 오디오나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소위 고객들이 원하는 지금 최근 고객들이 많이 원하는 어떤 그런 설비들을 만드는 분야라 인기가 네. 굉장히 많고요. 연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굉장히 높아서 높고. 현대 자동차보다 어떨 때는 모비스가 더 인기가 농구단도 있잖아요. 많은 거. 농구단도 있죠. 그리고 실제 면접 때 물어보더라고요. 농구단에 네, 농구단에 가서 물어보고. 아. 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분야라 저희가 아마 구직자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봉사단 경험 그러면은 네. 봉사하면서 되게 힘들었지만 결국에 해냈다. 해냈다. 네. 근데 소위 이게 승전 그렇죠. 자기 자랑. 네. 그렇죠. 아 정말 뭐 떼약볕 아래서 네, 맞아요. 참 힘들었고 그래서 뭐 와. 헤비타트 이런 거 있거든요. 맞아요. 아, 힘들죠. 헤비타트 유명하죠. 이렇게 집 짓고 뭐 이런 거 네.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내서 해내서 뿌듯했다. 뿌듯했다. 일기를 씁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봉사단 안에서 그 같이 협업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목표 수립 그리고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한계 그러니까 자기가 엔지니어로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을 갖다가 언급해줘서 조금 참신했던 자소서에 제가 하나씩 네. 좀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역시 네. 이제 제목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37시간의 열정. 37시간. 네, 하루가 좀 과연 넘죠. 무엇일까? 그러니까 37시간의 열정과 네. 적극성으로 뛰어넘은 벽. 네.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 제목입니다. 이거 네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일단 제가 매 시간 강조드리는 이 정량화된. 정량화된 네, 것. 37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줌으로써 네. 주목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벽. 벽.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이런 한계 상황이라든지 장애물, 네. 난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힘든 점 이런 거를 제목으로 뽑아냈다는 점 굉장히 벽. 칭찬할 만해요. 네. 계속해서 볼게요. 두 번째. 3년간 소프트웨어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비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가능성과 역량을 높이고자 3달간 4인 1개조 1팀으로 웹 개발을 하는 몽골 IT 봉사단에 조전했다. 그러니까 어허. 한 문장에 네. 경험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례가 공교롭게도 바로 경험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사례도 패밀리 레스토랑을 내가 그 경험을 했던 이유가 네.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위험. 네. 네, 이 부분도 역시 네.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없지만 네. 이거를 갖다 보완하고자 그쵸. 역량을 높이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단순히 있습니다. 스펙 쌓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들어요. 자소서를 이렇게 쓰면 그렇죠. 아, 이 지원자가 그래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경험을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네. 경험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 칭찬할 만하고요. 하지만 전문한 소프트웨어 역량, 몽골과 한국 간 언어 장벽, 도전적인 상황. 이 도전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을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일단 주목을 끌었다. 그다음 더 나아가서 네. 이를 극복하고 팀원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37시간의 열정을 쏟았다. 오호. 협업형 인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자격증을 따려고 내 욕심에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아 뭔가 내가 역량이 부족한 걸 느껴서 네. 이거를 갖다가 팀 목표 여기까지 몽골까지 와서 나 때문에 이게 실패하면 안 되니까 네. 역량을 좀 스스로 쌓아야 되겠다는 지원자가 좀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좀 배려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은연중에 느껴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과를 내서 처음에는 이제 느낀 점을 써줍니다. 처음에는 담당한 개발 분야가 네. 가시화되지 않고 성과가 바로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답답했지만 네. 처음 보는 오류들로 인해 좌절도 했죠. 그래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네. 점차 가시화되는 것을 보며 큰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일도 열정을 다한다면 불가능이란 없다. 깨달았다. 이처럼 무리하게 이만큼의 성과가 나서 되게 기뻤다 이게 아니라 네. 도전적이고 그러니까 좌절이란 표현도 되게 좋아요. 네. 네, 좌절 그리고 점차 가시화 네, 이런 식으로 확 뭔가 성과가 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네. 내가 이렇게 차근차근 통해서. 마치 이렇게 등산하듯이 어허. 단계적으로 접근했다는 소위 진솔한 스토리텔링으로 마무리한 점 이런 네. 점도 굉장히 칭찬할 만.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고객과의 신뢰를 지킨 상품 판매 경험. 중국 유학 시절 국내에 땡땡 용품을 수입해서 땡땡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한 경험은 고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200만 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시작했던 인터넷 판매 경험은 40만 원의 이윤을 냈던 경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 대비 낮은 이윤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배송 부분에 있어 고객의 컴플레인을 적극 수용하고 빠른 배송을 책임지기 위해 버스로 직접 이동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야. 중국 유학 시절의 인터넷 판매 네. 경험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네.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성공을 했다는 건지 실패했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죠. 이윤을 냈던 경험이 있는데 네. 낮은 근데 또 뭐 이유로 영위할 사업을 수가 없었다가 마지막엔 또 배송을 그래서 버스로 경험 직접 자체는 너무 이동. 좋은 경험인 것 같은데 네. 결론이 좀 성공했다는 건지 실패했다는 건지 좀 애매해서 제가 좀 짐작하기로는 네네. 자소서를 새벽에 쓴 것 같아요. 아,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는 대로.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뭔가 했어요. 이게 집중력 있게 끌고 그쵸, 나가지를 처음에 두 갈식으로 문장이 좋았거든요. 한 맞아요, 문장으로 맞아요. 간결하게 요약한 건 좋았는데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금 근데 또 성공했네요. 몇 번을 읽어보긴 했네요. 그러니까 그 성공을 했네요. 네, 그래서 좀 애매했다. 전달하고자 애매했다. 하는 목적이 좀 애매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만약에 안타까웠어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네. 점이 좀 부족하고 어떤 내용을 좀 추가하면 그래서 좋을까? 저는 네. 일단 첫 번째로 제목에 보시면요. 네. 고객과의 신뢰를 지킨 상품 판매 경험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상품인지 그 아이템을 고유 명사로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판매하셨던 제품, 뭐 의류면 의류 또는 의류라고 또 표현할 게 아니라 상품명이라든지 네. 또는 그걸 판매했던 뭐 인터넷 사이트를 아예 URL을 붙여 넣어도 돼요. 그렇죠. 네. 자소서에. 그런 식으로 뭔가 정말 구체화된 내용으로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시간 대비 낮은 이윤으로 네. 이 부분 있잖아요. 네. 빼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아하, 문제는. 네, 그렇죠. 이건 오히려 몰입도를 방해해서 굳이 뭐. 네, 요거는 그냥 40만 원의 이윤을 냈던 경험이 있다.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는 게 낫고 뒤에 문장은 네. 빼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 문장도 갑자기 지금 배송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스피드가 빠르다는 걸, 그러니까 적시에 내가 고객에게 빠르게 대응했다는 네. 걸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이윤을 내는데 나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짰다는 건지 둘 중에 전 하나만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윤이면 이윤, 수익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배송에 대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로 직접 이동하면 좀 빠른 배송이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네, 이것도 좀 약간 신뢰하기 조금 네, 어려운 어려운 여러 가지로 말이지 좀 않을까. 네, 네. 새벽에 쓴 아하, 그렇죠. 자소서라고 저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험 자체는 굉장히 훌륭할 거다라고 오, 생각이 듭니다. 경험은 네. 좋다. 네. 네, 네. 소재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니까요. 이 상품을 맞아요.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윤인지 배송인지 하나의 주제를 좀 정해서 좀 구체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자기소개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피트니스 센터에서 마음을 달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미국 피트니스 센터에서 고객 관리 직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구당 30분의 사용 시간 제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긴 한 금발 여학생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 고객에게 기구 사용을 중지하고 다음 고객에게 사용권을 넘길 것을 요청하니 상당히 거센 반발과 함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기구를 즉시 마련해주므로 불만을 해결하고 연이어 나오는 사소한 불만들을 최대한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며 적절히 대응하므로 고객의 불만족을 해결하였습니다. 이후 센터를 나갈 때에는 그 고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야, 이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색하거나 좀 고쳐야 할 내용이 네, 이거는 제 눈에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간만에 나왔네요. 못 쓴 자소서가. 아, 이런 자소서도 있어요. 좀. 네. 최근 사례들 너무 좋아서 네, 사실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일기가 아닌가. 일기다. 자기소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런 있다는? 경험을 가지고 이런 직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나를 선택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어떤 금발의 네. 그 고객과 난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일화가 있었어요 라고 그냥 정도? 설명해주는 일기 자기소개서가 형태. 아닌 그냥 네. 블로그에 올릴 법한 내용을 그렇죠. 썼다는 점에서 좀 아쉬워서요. 네. 사실은 다 고쳐야 되는데 네. 좀 그래도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 네. 처음에 보면 이제 미국 피트니스 센터 이것도 미국 어딘지 쓰시면 좋죠. 좀 더 그래요? 구체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렇죠. 지역이라도 또는 그쵸. 지명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고 시점을 써도 되죠. 언제 하신 건지 이게 2000 몇 년도 어느 정도에 네. 하신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마음을 달래는 커뮤니케이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 네. 마음을 달랬다는 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쵸. 호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주관적인 표현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피트니스 센터에서 내가 몇 명의 고객을 하루에 얼마만큼 그쵸. 뭐 지도를 했다라든지 네네네. 그런 수치화된 결과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규정을 어긴 한 금발 여학생과의 일화를 쓰셨어요. 네, 일화를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현대 모비스 자기소개서를 칭찬드린 이유가 팀워크적인 측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되는 팀원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해관계면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작성자분과 금발분 두 분에서의 어떤 그 상황을 쓰신 거라 조금 선호하기가 어려워요, 경험으로서. 그래서 그 우리 구직자분들은 요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경험을 쓰실 때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이 네. 관여했던 경험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그게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이 다 네네. 좀 선택이 좀 잘못됐던 케이스였던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굉장히 급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네, 고객의 고맙다. 불만족을 해결한 이후 센터로 나갈 때는 그 고객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갑자기 그쵸. 고맙다라는 인사를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좀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는 점도 문제고 무엇보다도 경험으로만 딱 끝나지 요게 지원한 분야와는 또 어떤 연계성이 있을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쓰라고 했어도 현재, 미래와의 관계 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연계성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점을 조금 기억해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기소개서 항목 중 경험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좀 경험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 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구직자들이 머뭇거리는 항목입니다. 네. 장단점 항목. 아우. 장점과 단점. 지원자 당신의 뭐 제일 장점과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특히 단점. 특히 단점. 네, 뭘 써야 단점. 되나. 뭐 정말 이런 거 단점을 물어봐요. 써야 할지 항상 아니면 물어봐요. 네. 장점 같은 정말 단점을 단점을 써야 할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사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장점과 단점 사실 적는 것도 꽤 어려운 부분인데 다음 주에도 명쾌한 비법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멘토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